이런 그 마인드를 가진 투자자들은 이런 10배를 오를 수 있는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그냥 패스해버려 놓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무리 거시경제가 안 좋아도 아이폰을 이렇게 출시해서 그 메가히트를 기록했던 애플의 주가가 떨어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거시경제보다는 종목에 집중하자, 사실 이런 말씀을 잘 드립니다. 네. 그 참 그 거시에 대해서의 뷰는 참 피터 린치도 그 거시가 되게 쓸데없다는 식으로 많이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리고 맞지도 않아요. 맞으면 또 좋은데 맞지도 않습니다, 사실. 예.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뭐 어느 날 갑자기 전쟁 나고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오펙이 갑자기 모여갖고 뭐 감산을 한다거나 사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예. 파월 의장도 몇 달 전까지는 금리 인하 한 번 한다 그런 거잖아요. 결국에는 한 번 더 그쵸. 올리고 예. 그러니까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종목에 집중하고 그 종목은 성장주, 구조적 위로 성장할 수 있는 주식을 찾으면 가장 좋다 생각합니다. 압도적 성장주와 비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도 그걸 일종의 성장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걸 또 잘 찾으려면 성장주 패러다임을 알아야 되고 그쵸. 그럼 작가님 책을 읽어야 되고 아 이게 너무 딱 일맥상통으로 하는데요. 그러면요 작가님 현재 시점에서 네.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구조적 성장 섹터 뭐 그런 게 좀 예.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그 섹터보다는 종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성장하는 섹터 중에서도 사지 말아야 할 주식이 있고 정체되어 있는 섹터 중에서도 사야 할 주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2003년도 그러니까 금년에 2차 전지가 섹터가 막 크게 상승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또 사지 말아야 할 종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2차 전지 종목 중에서도. 그리고 이 음식료는 부진했지만 삼양식품 같은 또 주식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는 그 구조적 성장주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목엔 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종목에 더 집중을 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섹터별로 그냥 따지자면 저는 여전히 그 AI 관련주들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작년 말부터 계속 방송에 여기 웅달에 나와서도 계속 그 얘기를 했을 텐데 저는 계속 얘기했던 게 2023년에는 AI하고 로봇이 1년 내내 오르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계속 오를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근데 이제 이 AI 관련주는 특히 금년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내년에도 계속 성장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AI 관련주라고 하면 사람들이 딱 AI만 생각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AI와 관련된 업을 하는 기업까지 이제 포함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GPU 만드는 엔비디아, HBM을 만드는 SK 하이닉스, 뭐 한미 반도체, 뭐 이런 것들, 이두 패스하시스 이런 것들이 다 AI와 관련된 그 회사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크게 상승했고 이런 식으로 AI와 관련된 회사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AI 관련해서 저는 그 이제 내년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는 게 NPU 업체들, 예. 그 GPU의 병렬성은 그 데이터를 그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적합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래픽 쪽으로 원래 개발된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AI 학습과 추론 이런 데 필요한 그 AI 반도체는 계속 성장을 하는 거는 이제 필연적이고요. 그 현재는 그 엔비디아가 이제 AI 반도체를 많이 독점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게 변화가 조금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NPU 업체들도 변화를 좀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첫째로는 그 아키텍처하고 알고리즘을 그 최적화한 차세대 AI 반도체가 떠오르고 있는데 더 빠르고 많은 연산 처리가 요구되면서 그 범용성은 좋지만 연산 능력과 전력 효율이 떨어지는 GPU의 경제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섹터는 이제 우주 항공 산업을 제가 좀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는데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 사실 이제 이걸로 저는 이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 거인의 어깨, 거인은 일론 머스크하고 이제 제프 베조스를 말하는 거고요. 특히 일론 머스크는 우리 시대의 그 가장 천재 중에 한 명이라는 건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시대의 그 천재가 이끄는 이 천재를 추종하는 사실 그런 투자 방법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빌 게이츠를 추종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를 한다거나 뭐 스티브 잡스를 추종해서 애플에 투자를 한다거나 이건희 회장을 추종해서 삼성전자에 투자한다거나 뭐 사토시 나카모토를 추종해서 비트코인에 투자한다거나 사실 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일론 머스크를 추종해서 일론 머스크의 세계에 투자하는 거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머스크의 세계에는 일단은 누구나 다 아는 전기차가 있고요. 로봇이 있고 그다음에 오픈 AI가 있고
스페이스 X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전기차는 지난 3년간의 뭐 주식 시장을 거의 지배했으니까 사실 뭐 누구나 다 아는 거고 그 로봇하고 챗 GPT로 촉발된 이런 그 AI는 2023년에 가장 핫한 테마였고요. 뭐 머스크는 어차피 이제 AI의 창립 멤버였다는 건 다 아실 거고요. 근데 이제 로봇주의 상승이 저는 이제 두 가지 이유로 금년에 나타났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불을 당긴 게 일론 머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9월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 휴머노이드 로봇 그 옵티머스를 선보이면서 이렇게 그 로봇주에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9월에 선보이면서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그 3년인가? 그러니까 몇 년 안에 25,000달러 이내로 맞추겠다고 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정도 가격이면 그 로봇을 살 만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로봇의 시대가 그렇게 멀지 않았구나,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로봇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삼성이 이제 레인보우를 사실상 M&A 한 거 사실 이 두 개가 이제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이 머스크의 비전 중에서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스페이스 X인데요. 이걸로 이제 대표되는 우주항공 산업이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우주항공 산업이 좀 관심을 받으리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내년에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공상과학이 아니라 현실이다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내년엔 인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로봇이 공상과학이 아니고 현실이다라고 인식한 게 2023년입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가 관심을 받았는데 우주항공도 이제 이게 공상과학이 아니라 현실이다 하고 느끼는 게 이제 2024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자체가 관심을 가질 그 사람들이 관심을 끌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다들 이제 그 모집도 많이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그 우주여행 가는 거. 저도 이거 빨리 돈 벌어서 한번. 근데 가려고 하는데 이게 3억 정도 비싸지도 않습니다. 네. 많이 내려왔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게 보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저 블루 오리진인가요? 그 저기 그 제프 베조스가 하는 거는 이게 저 대기권 밖으로 나가서 이게 지구를 바라보는 거고요.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이게 달까지 가서 달에 착륙은 하지 않고 달의 표면을 바라보는 거 거기까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조금씩 다르군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이제 궁극은 화성까지 가는 걸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 어제 또 보니까 로봇 그 발표해가지고 테슬라 주가 좀 올랐는데 보니까 움직임이 많이 유연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로봇은 결국은 이 움직임보다도 결국은 AI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AI를 잘 만들 수 있는 로봇은 테슬라가 아닐까. 사실 그래서 저는 이 나중에는 테슬라가 결국은 로봇 데이터에서 이제 사실 가장 리딩 업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테슬라도 구조적 성장주라고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전기차만 뭐 로봇도 하는 것도 뭐 이런 거 다 알지만 FSD도 있고 다 있는데 지금은 일단 전기차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 로봇 비중이 생길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저는 일단은 지금은 전기차지만 여기서 이제 어느 순간에는 전기차를 훨씬 넘어서는 그래서 로봇은 사실 전기차보다 시장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적 성장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 불을 땡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작가님 말씀 들으니까 저 이제 컴퓨터 좋아해서 애플이 옛날에 그 맥킨토시 컴퓨터 만들던 회사였잖아요. 근데 무슨 뭐 그러니까 주력은 컴퓨터인데 어느 순간 뭐 휴대폰, 스마트폰 하더니 지금은 뭐 이제 스마트폰 주력이 돼서 막 정말 커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럼 우리가 집중하는 건 이건데 전기차인데 사실은 얘가 더 클 수도 있다. 그리고 저기 일론 머스크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옵티머스를 발표하는 날이었나 제가 그때였던 것 같은데 그 앞으로는 그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로봇 회사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로봇이 전기차보다는 훨씬 더 시장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테슬라는 앞으로 세계 제 넘버원의 로봇 회사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전기차 그 껍데기는 그냥 거기서 마진 남길 생각 별로 안 하고 AI나 로봇이나 이런 쪽으로 돈을 더 벌려고 하고. 그렇군요. 참 미래일이 어떻게 될지 되게 흥미진진한데요. 네, 맞습니다. 작가님이 강조하시는 것 중에 좀 100배 수익이 제일 뒤에 들어오는데 100배 수익을 거둔 성장주 가치 투자법 뭘까요? 제 생각을 일단 말씀드리면요.
찰리 먼거 그 버크셔스의 부회장께서 이제 1994년도 USC 경영대학원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 이제 누군가가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이렇게 부회장님께서 젊어진다면 어떤 투자를 하겠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찰리 먼거는 훌륭한 기업이 규모가 작을 때 그러니까 회사 초창기에 찾아내서 투자를 하겠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이제 자기는 회사가 너무 지금 버크셔에서 커졌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는 나이가 너무 많고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현재 보면 굉장히 똑똑한 그 젊은 사람들이 이 방법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개인 투자자가 초과 수익을 올리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현재 나름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 방법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초창기 기업일 때 루닉 같은 경우가 이제 13,000원일 때 제가 추천을 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2,000원대일 때 제가 추천을 했는데요. 이게 다 싸 보이네. 이게 다 이제 그 찰리 먼거가 말한 이 방법대로 제가 찾아낸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장주는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주가가 등락이 이렇게 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자기가 가진 돈을 전부 다 성장주에 딱 이렇게 몰빵을 하면 절대 이 등락을 견디지 못해요. 기업의 가치나 뭐 성장성 이런 게 이제 평소에는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막 주가가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면 그런 거와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매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 심리가.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성장주에 또 몰빵이 돼 있으면 사실 본업에 또 주장을 줄 수가 있고요. 자기 돈을 전부 다 이 성장주에 몰빵했다고 생각하면 성장주는 또 상승도 크게 나타나지만 또 하락도 크게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가가 하락게 하게 되면 자꾸 신경이 쓰여서 이제 본업에 지장이 생기고 회의를 해도 사실 회의에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자꾸 주식 시세에 신경이 쓰이고 이게 화장실 가서라도 빨리 매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경우는 이제 직장 생활에도 마이너스고 자기 발전에도 마이너스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 내에서만 성장주에 투자하자. 사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1,0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00만 원으로 이렇게 하는데 제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자꾸 물어봅니다. 왜 1,000만 원 갖고 하냐? 너무 적지 않느냐? 이제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거는 제가 이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그 샘플로 이렇게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덧붙이자면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반드시 저는 본인의 성향을 먼저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원금 손실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성향입니다. 성향. 근데 주식을 하다 보면 원금 손실은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원금 손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거를 정서적으로 못 받아들여요. 성향상. 이런 분들은 저는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피터 린치가 이제 주가 하락은 놀랍거나 특별한 일이 아니고 일상적인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봄이 오면 여름이 오듯이 주가가 상승하면 하락이 온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워렌 버핏도 50%의 하락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 사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둘 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주식 투자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그래도 원금에 또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안정적인 주식에 투자를 해야 하고요. 이런 분들이 이제 사실은 배당주라든가 아니면 뭐 삼성전자라든가 삼성전자도 요즘 등락이 크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좀 큰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원금 손실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은 저는 이게 성장주 투자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성장주는 등락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견딜 수 있는 그 금액 범위 내에서만 투자를 해야 된다.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조건을 잘 만족시킨 다음에는 그 찰리 먼거 부회장의 말대로 훌륭한 기업이 그 규모가 작을 때 회사 초창기에 찾아내서 투자를 해보시라고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제 물론 이제 훌륭한 기업을 발굴해낼 수 있는 안목을 먼저 길러야 되겠죠. 예. 그 작가님 그 책에 정말 주옥과 같은 내용들이 많은데 한 가지 좀 되게 약간 충격적이었던 게 그 재무제표상에서 영업이익이 나지 않고 적자 기업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예. 보통 이제 그 방송들 보면 적자 나는 기업 보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영업이익이 떨어졌으니까 이게 팔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적자 기업
계속 투자를 통해서 어느 순간 압도적인 성장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근데 같습니다. 이런 거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저퍼주 같은 경우 PER이 이제 낮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저평가됐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 PER 주식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좀 이렇게 사양 산업들이 많아요. 섬유회사라든가 뭐라든가. 사실 이런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인식을 하냐면 현금은 있는데 성장이 정체돼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계속 있는 현금을 쓰다가 없어져 버릴 회사다. 사실 지금은 PR이 낮지만 성장을 하지 않으면 어차피 PR이라고 하는 게 지금 주가가 그대로 있는데 성장이 낮아지면 PR은 자연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쵸. 사실 그러니까는 그런 회사는 가장 피해야 되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장 좋은 회사가 뭐냐면 성장이 크게 나타나는 회사거든요. 왜냐면 지금 뭐 100억을 버는 지금은 뭐 마이너스 100억 적자다. 근데 뭐 5년 후에 1000억 흑자다. 뭐 10년 후에는 1조 원 흑자다. 그럼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산업들은 대개가 어떤 산업들이냐면 새로 생겨난 산업들입니다. 대개 보면은 예를 들면 뭐 2차 전지 이런 거 뭐 10년 전에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뭐 이런 AI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대개가 보면은 새로 생겨난 산업에서 많이 나오는데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게 새로 생겼으니까. 근데 이런 기업들은 생긴 지가 또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초창기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적자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뭐 삼성전자 이런 것들도 다 초창기엔 다 적자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혁신 산업이었죠. 사실 그러니까 뭐 이게 딱 적자냐 흑자냐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어떤 이 기업을 선정할 때는 이 기업이 성장을 잘 하느냐 안 하느냐가 핵심이지 뭐 PER 같은 투자 지표가 핵심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투자자들이 보면 이걸 거꾸로 생각해요. 보면은 통상의 투자자들은 보면 PER 같은 건 막 이런 걸 막 많이 보거든요. 저는 이게 이제 잘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그 미국 비디오 체인점 블록버스터가 이제 파산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 파산을 하기 전에는 일단 돈이 많이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근데 이제 성장을 못하는 기업이니까 계속 돈을 까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파산을 한 건데 결국은 이렇게 시장이 급격히 축소되기 바로 전에 현금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PR은 굉장히 좋죠. 회사가 아주 투자적인 지표로만 보면 아주 매력적이에요. 이 회사가. 그렇죠. 근데 거꾸로 넷플릭스를 보면 넷플릭스는 계속 투자만 들어가니까 적자고 이거 완전히 엉망이죠. 그러면 왜냐면 이게 넷플릭스에 대규모 투자하는데 그러면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냐 이거죠. 자, 블록버스에 투자해야 됩니까? 넷플릭스에 투자해야 됩니까? 당연히 넷플릭스에 해야 되죠. 근데 이게 지표만 보고서 투자를 하게 되면 블록버스에 투자하면 사실은 그 돈은 이제 다 날리는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새로 낸 책에서는 그 TCI 사례를 가지고 이제 이걸 설명을 했는데요. TCI라고 하는 게 이제 케이블 TV 회사인데 이 케이블 TV 회사에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이게 그 컨텐츠를 구매하는 비용입니다. 컨텐츠 구매하는데 한 40% 정도가 비용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그 컨텐츠 구매 비용은 예를 들면 어떤 드라마 뭐 이상한 변호사가 있다. 그러면 이 드라마를 사는데 큰 케이블 TV 회사나 작은 케이블 TV 회사나 거의 똑같이 돈을 줍니다. 큰 케이블 TV 회사가 뭐 1억 원을 줬다. 그럼 작은 데는 나는 우린 작으니까 1000만 원만 줄게 이게 아니고 거의 이렇게 비슷하거든요.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입자가 100만 명인 케이블 TV 회사가 뭐 이상한 변호사를 1억 원을 주고 샀다. 그럼 이제 가입자가 10만 명인 회사도 1억 원을 주고 샀다고 하면 그 케이블 TV 회사 입장에서는 가입자가 더 늘어나야지 그 가입자당 투입되는 그 편성 비용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콘텐츠 구입 비용이 1억이다. 그러면 가입자가 100만 명이면 이 콘텐츠 구입비가 가입자당 100원이 되는데 가입자가 10만 명이면 프로그램 구입비가 가입자당 1000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케이블 TV 입장에서는 가입자를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케이블 TV 회사보다는 규모가 큰 케이블 TV 회사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 사실 누구나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규모가 큰 케이블 TV 회사들은 계속 가입자들을 늘리기 위해서 규모가 작은 케이블 TV 회사를 인수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자 이제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두 개의 케이블 TV 회사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A라는 회사고 B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이 회사 규모가 다 똑같아요. 가입자 수도 똑같고 매출도 똑같습니다. 근데 두 회사의 경영진의 경영 전략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A 회사의 경영진은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소규모 케이블 TV 회사를 계속 인수합병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설비 투자도 해나가고 그래서 이제 가입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B 회사는 이제 반대로입니다. 그냥 현상 유지만 합니다. 자, 그러면 둘 중에 어디를 투자해야 되냐 생각하면 A에 투자해야 되는 건 사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 투자자들은 꼭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자 지표를 보면 이게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A 회사하고 B 회사의 재무제표를 비교해 보면 A 회사는 금요일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계속 소규모 케이블 TV 회사를 인수해 들어가거든요. 이런 위해서 이제 인수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설비 투자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은행에서 계속 많은 자금을 차입을 합니다. 그럼 감가상각도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를 보면 차입금은 늘어나고 순이익은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되게 안 좋아 보여. 네. 근데 B 회사는 다른 케이블 TV 회사를 인수를 안 합니다. 그냥 현상 유지하니까 뭐 자금 쓸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에서 돈 빌릴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감가상각도 크지 않으니까 순이익은 플러스고 유보금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주주들한테 배당도 잘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아 B 회사가 좋다 생각을 해서 B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죠. 당장은 지금 그렇게 되니까. 자, 근데 몇 년이 지났습니다. A 회사는 이제 굉장히 좋아졌고 현금 흐름도 좋아지고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반대로 B는 현금 흐름도 안 좋아지면서 주가도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 그때는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런 걸 잘 이해를 못 해요. 왜 그럴까? A 회사는 부채도 많고 적자였는데 B 회사는 부채도 없고 흑자였는데 왜 몇 년이 지나니까 이게 주가가 이렇게 역전이 됐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실화거든요. A 회사는 TCI라는 그런 케이블 TV 실제 사례입니다. 그 TCI의 최고 경영자였던 그 존 말론이라는 사람이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그 EPS 주당 순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케이블 TV 입장에서는 금융 차입금을 일단은 많이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제 그 계속 금융 차입금을 일으켜 가지고 이제 그 조그마한 회사를 인수해서 이게 가입자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규모를 키웠는데 이제 그 당시에 투자자들은 사실 그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EPS가 B가 좋았는데 이게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맨 위에 있는 회색 선이 이 TCI 주가고요. 맨 아래 파란 선이 S&P 500 지수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빨간 선이 경쟁회사들의 평균을 낸 주가고요. 1973년에 만약에 TCI에 1달러를 투자했다면 1999년에는 AT&T하고 그때 합병을 했는데 이 합병할 당시에 933달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933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당시 그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S&P 500은 14% 연평균, TCI는 이것의 2배가 넘는 30%가 넘었습니다. 경쟁사들에 비해서도 훨씬 높았고요. 요거 지금 보시는 건 로그 차트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보면 훨씬 더 이제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이 돼 있고요. 그래서 적자 기업에는 투자 안 한다 이렇게 뭐 결정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과거에는 그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시절, 자금 조달하기 어려운 시절에는 흑자를 내는 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그 자금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시대는 아니거든요. 사업의 아이템이 좋고 성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자금을 구할 수 있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유튜브에서 이제 루닛을 소개한 후에 딱 보니까 가장 많은 댓글이 뭐가 달렸냐면 적자 기업은 투자 안 한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요 투자자들의 심리를 제가 파악을 했던 게 뭐냐면 이제 누군가가 뭐 어떤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뭐 유튜브가 됐건 아니면 뭐 책이 됐건 어디선 간에 그 종목을 이제 접하지 않습니까? 접하면 이 투자자들이 제일 먼저 뭘 하냐면 네이버에 가가지고 재무제표를 딱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적자인지 흑자인지 봐서 적자면 그냥 패스해버립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도 적자가 왜 적자인지 왜 흑자인지 이런 것들을 사실 파악하는 노력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루닛은 그래서 그때 제가 소개한 후부터 1년 만에 10배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마인드를 가진 투자자들은 이런 그 사실은 10배를 오를 수 있는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그냥 패스해버려 놓치는 거죠. 저는 이 기라 들으면서 뜨끔하는 게 제가 몇 년 전도 아니죠. 한 1, 2년 전에 쿠팡 그 로켓 배송 이런 거 한창 몇 년 전에 할 때 야 이거 뭐 계속 적자기 뭐 커지고 이거 잘 안 되고 근데 자꾸 뭐 손정희 회장은 뭐 투자한다 그러고 이게 이런 회사가 될까? 뭐 그런 생각할 때 커뮤니티 댓글 반응이 100% 망한다였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뭐 흑자 전환한다 하더니 막
천하통일 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했나 보다. 정말 저는 반성이 좀 됩니다. 그때 이마트에 음. 이 경영진이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2015년에 그 비전 펀드에서 처음 돈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쿠팡하고 이마트의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이마트는 뭐 상장회사였지만 쿠팡은 비상장이었으니까 비전 펀드에서 인정해주는 그 시가총액 금액이 이마트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2015년에 사실 기업 가치가 똑같았는데 그때 이제 그러니까 이마트의 경영진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쿠팡은 망하니까. 그러니까 망하면 그냥 알아서 정리되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게 이제 신문에도 그렇게 보도가 됐었고요. 근데 지금은 쿠팡이 이마트의 그 시가총액이 20배입니다. 와, 그리고 치명하네. 예, 이마트는 적자입니다. 지금 이제. 야, 맞아요. 예. 맞아요. 점포 막 폐쇄하고 막 그렇잖아요. 비상 경영한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요즘 이마트 가는데 사람이 없더라고요 주말에. 지금 맞아요. 부산도 그렇고 막 음. 점포들 제가 이마트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대형마트들 요즘 안 되죠. 폐점하고. 야, 근데 그게 불과 7년이잖아요. 그러니까요.